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각자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급입니다. 낭만 고양이 낭만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지금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종교개혁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루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견들 하시는 시간들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녹음을 하는 날짜가 이제 구정 연휴의 제일 마지막 그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모였거든요. 어떻게 뭐 명절 때 맛있는 거 드셨어요? 뭐 드셨나요? 저는 이번에 어머니가 네. 맹장이 터지셔서 진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집에만 있었어요. 아이고. 잠깐 병문안 가고. 아이고. 네. 잠깐 가셨어요? 잠깐 갔어요. 길게 있어야지 불효자네. 그러니까 불이 전에. 그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치, 아기한테 그쵸. 병원이 그렇게 좋지 아이고. 않더라고요. 그때 잘 쾌차는 하시는. 네, 근데 좀 퇴원이 늦어지고 계신데 아마 다음 주에는 퇴원하시지 않을까.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쾌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명절 때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는 이제 매번 엄마네 한 번, 어머님네 한 번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어머니랑은 외식으로 때우고 엄마는 이제 저희 집에 모셔서 간단한 요리를 했는데 엄마가 별로 드시질 않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뭐 3분 카레 이런 거. 계란 후라이. 그래 요목조목 지적을 하고 가셨어요. 맛이 없었나 보구나. 우리 엄마 원래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들 수가 없어. 딸이 한 거니까 이걸로 서방을 먹인단 말이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 가지.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다 서울에 있으셔가지고요. 차로 뭐 한 30분 거리에요. 두 군데를 다 들려도 30분 거리예요. 야, 그럼 네. 하루에 그냥.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 느낌을 살려서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뭐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지냈습니다. 예, 저는 오리구이 먹었습니다. 오. 예, 감동이었어요. 그 포천에 그 유명한 오리 그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오리구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새 구정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떡국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3번 먹었는데요. 아, 그래요? 나만 안 먹는구나. 나도 안 먹었어. 난 그러니까 작년 구정이 기억나는 게 5끼 연속 떡국을 먹었어요. 나 작년 구정에 어머니 처음으로 집에 모시고 파스타 해드렸다. 그 나도 생각하니까 갈수록 우리가 이제 떡국에 꼭 이렇게 매여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어르신들 소화 잘 안 돼요. 그렇죠. 밀가루요. 쌀이구나. 난 떡국의 메인자.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주 루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좀 헛소리를 쉰소리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서과장의 눈빛이 이글거려가지고 딴소리 못 하겠어요. 진짜 스켈레톤 타기 직전에 윤성빈 선수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뭐 청취자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져 있어요. 옆에 있는데 예, 그 우리 좀 아우라가 찔릴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김사부도 그랬어.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사부는 녹음 직전에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했거든. 내가 그랬어? 방금 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 이러 우렸으나 그래요. 지금 이제 건들지 마라. 어떤 초샤인 변신하기 직전에 그런. 나는 오늘 직진하겠다. 네, 우리가 지금 종교개 501주년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평소보다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네. 왜 지난주에 김사부가 그렇게 엄살을 떨면서 시작했는지 알 것 같은. 네, 겸손하게 한번 칼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칼빈 이야기 하기 전에 아주 짧게 종교개혁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붙인 그 1517년 10월 31일을 이제 개혁교회 시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거고 우리가 지금 501주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 이전에는 이제 교회개혁 운동이 없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1320년대 영국 종교개혁가 위클리프가 있었고요. 그 뒤를 잇는 개혁자로는 이제 1370년대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가 1414년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 후스가 왜 거위랑 발음이 똑같아서 네. 지금은 거위 한 마리가 타 죽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게 루터가 되어서 이제 루터의 상징이 이제 백조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후스가
화형을 시킨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뭐 그걸 그랬다면서요. 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잠깐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가 루터 찌빙글리를 이제 1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고 칼빈을 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누스를 1세대 종교개혁자 그리고 루터, 찌빙글리, 칼빈을 묶어서 이제 2세대 종교개혁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이제 루터, 칼빈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전 세대 개혁자들의 어떤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루터나 칼빈보다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여가지고 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곡된 천주교 사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자들도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왜곡된 천주교 사료에 의지해서 이들을 막 약간 이단시하는 평가 이런 것들을 내리기도 한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랬죠? 이제 그 쩌체 좀 안 하면 안 돼. 이 다음 이게 미리 예고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그 더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도 있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저서를 글로 얼마나 자기의 생각들을 남겼느냐의 그 유무에 따라서 조금 평가들이 박하게 가거나 아니면 뭐 확대되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글밖에 없으니까. 기록이죠, 기록. 네, 기록.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 이 500주년 타이틀 자체도 이제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루터 칼빈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주 루터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칼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칼빈의 일대기를 기준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일대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칼빈의 캐릭터 분석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되게 마르셨어요. 그리고 막 뭐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골골대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걸어 다니시는데 막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흐느적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도 이분이 많이 읽으시고 성격도 조용하시고. 근데 가끔 이렇게 말을 한번 꺼내면 되게 나지막하게 독설을 하세요. 이 목사님 별명이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칼빈의 이미지가 이제 이런 게 아닐까. 골골대는 날카로운 천재, 뭐 이런 이미지 같은데, 기독교 역사가 루이스 스피츠라는 사람이 칼빈의 인물 댐데미에 대해서 쓴 귀한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은 다른 데서도 못 봤어. 그는 중간 키에 창백한 안색이었으며 검은 머리와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를 만난 사람들은 특히 그의 광채나는 눈동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의복은 소박하였으며 소식을 하고 잠을 적게 자는 편이었다. 굉장한 재치가 있었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특히 천부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명랑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익사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소질이 있었다. 아재 개그. 말장난. 맞아. 그랬대요. 칼빈이 실제로 몸이 되게 많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불렸는데 뭐 30대에는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만성 두통을 달고 살았고 늙어서는 관절염, 궤양성 치질, 신장 결석, 늑막염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제 노년에 자주 이제 과로로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동료들이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 피고 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그 김사부 좋아했던 그 목사님도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요? 네, 피곤한 스타일. 똑같이 이런 문구를 책에다 쓰신 걸 내가 본 것 같아. 아무튼 병이 되게 심하게 깊어졌을 때는 교회까지 가실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교회를 가서 강단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사람 되게 피곤하게 한 스타일인데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잠 좀 자고. 네. 걸어야 되는데. 치질 걸렸다고. 지금. 그리고 55세에 죽었는데 이제 죽기 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석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주석 작업을 계속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못 쓰니까 속기사가 붙어가지고 라그니에라는 속기사가 붙어서 죽을 때까지 옆에 붙어서 설교를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결혼했어요. 말로 불러주고.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음.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음. 지난주에 루터를 다뤘는데 칼빈이랑 루터는 이제 확실히 다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반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루터의 반대 세력자들은 루터한테 욕을 할 때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루터가 이제 이단 소송 해가지고 교황 레오 10세가 파문 경고 칙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포도밭인 교회를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고 그 루터랑 되게 대항했던 급진주의자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농민봉기 일으킨 이 사람은 이제 뭐 루터랑 서로 이제 비방하는 욕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들어보라 살찐 돼지 형제를 뭐 비굴한 대부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거든요. 근데 칼빈의 반대자들이 칼빈 욕할 때 뭐라고 욕할게요? 멸치야. 멸치? 아니요. 아니야? 샤프시마. 개 같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개를 칼빈이라고 부르고 이제 실제로 제네바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선자다. 얼굴 마르고 긴 그런 개 종류들이 있지 게장. 않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뭐 푸들 그런 느낌도 있어 약간. 도베르만. 근데 들어보시면 칼빈이 좀 귀여운 면이 계속 나와요. 아재 개그도 하고. 아무튼 칼빈의 이제 동지였고 후계자였던 베자가 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동료들의 온갖 사악함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사색 시간을 다른 사람이 경솔히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빈과 루터의 관계,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나이 차이는 26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렇죠. 동시대 사람인데 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칼빈이 루터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찌빙글리보다 루터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루터를 파더라고 불렀대요. 뭐 사부라고 이제 불렀고, 그리고 루터도 칼빈을 좋아했어요. 루터가 사람 좋아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욕 많이 하고 다니는데 칼빈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칼빈이 쓴 교훈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자야말로 학문과 경건을 소유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만약에 찌빙글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명료했다면 그처럼 불쾌한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칼빈도 루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블링거가 칼빈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루터 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답장으로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는 뭐 뛰어나고 막 이렇게 쓰고서 설령 그가 나를 악마라고 한다 해도 나는 그를 여전히 존경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존경했나 보다. 근데 이게 공부를 살짝 해보면 왠지 칼빈이랑 루터가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개혁자들이 루터의 영향을 받았듯이 이제 칼빈도 루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얘가 짱이야. 얘는 무시할 수 없어. 뭐 그런 게 있지 제가 않을까? 다음에 찌빙글리 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뭐 이런 말 그렇지만 네. 찌뱅글리 약간 쩌리 느낌이 있어. 신학적으로 보면 칼빈이랑 비슷해요. 아. 맞아, 그거를 맞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대세는 루터였죠. 그러니까. 네. 왜 그때마다 그 어떤 장르의 원탑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루터, 그 다음은 칼빈, 나머지들은 그 곁에 있는 쩌리들. 그러니까 뭐 짱이 짱을 알아보듯이.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 같은. 그런 넘을 수 없는 그런 넘사벽. 느낌이지. 네, 본격적으로 칼빈의 일대기를 들어가 볼게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잖아요. 유명한. 근데 프랑스인입니다. 네. 기본부터 할게요. 1509년 7월에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났고요. 기본부터 한다는데 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기본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끼어들까봐. 잠깐 끼어들까 고개를 봐. 숙였어. 내가 뭐라 그럴까봐. 네. 아니,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요? 근데 내 눈을 보면서 기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불어식으로 부르면 깔뱅이에요. 그죠? 같은 네. 같은 근데 이거 사람입니다. 논란 되게 많아요. 왜? 왜 칼빈으로 부르냐. 그치, 맞아요. 그치, 그치. 나 그럼 깔뱅으로 할까? 그래서 저는 츠빙글리 아니고 찌빙글리. 찌빙글리라고 말하려고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칼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캘빈. 그거 제가 아는 이제 형님이 그 프랑스에서 칼빈 전공을 하는데 칼빈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네, 되게 싫어해요. 왜 칼빈이냐? 그러면 깔뱅이지. 깔뱅이라고. 네. 그렇지. 그래서 전공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내가 지금 여기서 깔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되게 웃기죠. 쑥스럽다. 네, 시작했죠. 칼빈 그래요. 네. 칼빈의 아버지는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요. 중산층이었어요. 그래서 누아용 그 카톨릭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법률 자문관이었습니다.
한따까리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칼빈이 3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혼 후에 재혼을 하셨고요. 형제들이 그래서 좀 많았습니다. 칼빈이 11살 때 누아용 카톨릭 교회에 사제 보조직으로 임명을 받아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도사 같은 게 아니었을까. 성직록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원래 교회법상으로는 칼빈처럼 어린아이는 성직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입김이 좀 있었다고도 하고요. 칼빈이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뭐 장학금처럼 지급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칼빈이 초등교육까지는 누아용에서 받고요. 14살 때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이때까지는 칼빈이 개혁 사상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8살 때 루터가 95개 논지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 누아용은 되게 프랑스의 작은 외딴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파리로 가서 처음으로 다녔던 학교는 라마르세 대학이에요. 컬리지인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컬리지가 이제 중고등학교급. 라마르세 대학에서 이제 라틴어랑 인문학을 배우다가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몽테규 대학을 갑니다. 근데 뭐 루터 때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 막 사제가 될 거야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입신양명의 길이었고 또 확실한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존 메이저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여기가 사제들을 키우는 학교니까 종교개혁 반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루터 이런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까고 비판하고 이제 이런 수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때 종교개혁 사상을 아마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몽테기 대학이 거의 수도원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이때 뭐 초등교육을 받는 애들도 막 왜 채찍 맞으면서 네. 뭐 암기하고 막 이랬다고 김사버 얘기해줬잖아요. 여기도 되게 빡셌던 거예요. 식사도 되게 소량만 주고 잠도 조금 재우고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평생을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때 얻었을 거다 병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529년에 칼빈 20살 때 이제 교회와 칼빈 아버지가 관계가 틀어져요. 그 기독교, 카톨릭 교회랑 아버지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칼빈한테 너 신학 공부 그만하고 법률 공부를 해라. 법률 공부를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아버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하려고 오를레앙 대학으로 옮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마르라는 교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루터의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볼마르한테 고전이나 그리스어를 배우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종교개혁 사상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오를레앙 대학에서 칼빈이 뭐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월등했대요. 그 학습 저기가 공부를 잘했다고. 공부를 정말 잘했고 밤샘 공부를 거의 습관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뭐 교수들이 가끔 결강하고 그러면 칼빈한테 대신 수업을 맡기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때 뭐 위장병이 되게 심해졌다고 아무튼 학교 다니면서 병을 되게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1531년 칼빈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학하라고 했을 때 신학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률 공부는 법률 공부대로 계속 해가지고 23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위를 받은 그 해에 칼빈의 첫 책이 나와요. 칼빈의 첫 책이 기독교 강요가 아니고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세네카는 사람 이름이에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고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갈리오 총독이 세네카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암살 음모에 세네카의 조카가 연루돼서 온 가족이 이제 몰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막 사도 바울이랑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제 추측도 나돌고 그 성경 라틴어 번역했던 제롬이 세네카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세네카의 작품들이 되게 주제의식이 폭넓고 되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것들이 많은데 1529년에 에라스무스 칼빈과 루터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이 세네카의 저작들을 한 권으로 이렇게 새롭게 자기가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그 당시 이슈였던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금 이제 박사학위를 되게 따끈따끈하게 받은 거의 애기 학자잖아요, 칼빈이. 네. 그때 이제 출사표를 던지듯이 세네카의 관용론에다가 주석을 단 책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칼빈이 자기를 인문주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칼빈 뭐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책을 내주겠어요. 그래서 자비로 출판을 했는데 망했다 그래요. 거의 100권을 그 대학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뿌렸대요. 근데 뭐 교재 채택도 안 되고 뭐 교수로 불러주는 것도 없고 책 내면서 뭐 빚을 엄청 졌다고 합니다. 근데 법률을 공부했는데 그 세네카 관용론 예전에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책에다 주석을 달았다는 거는 고어 뭐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고어라든지 고전 문학에 대해서 되게 해박했나 보네요. 엄청난 인용이 여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집어넣은 그런 첫 책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칼빈의 성장 배경이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칼빈이 언제 회심을 했나, 언제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나.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직접 나는 언제 회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도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시편 주석 서문에다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를 회심시켜 주셨다 요렇게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을 때가 23살이었는데 이제 그때 회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책이 안 팔려서 아, 왜 이렇게 책이 안 팔리지? 망했어. 아니야. 자비 출판해가지고. 이때가 23살이었는데 이 책을 쓸 때 칼빈이 포르주라는 사람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이 포르주가 누구냐면 왜? 이름이 좋네요. 포르주. 이 사람은 되게 옷장사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보급하던 개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의 글을 탐독하고 이걸로 막 리플렛 만들어가지고 뭐 몰래 뿌리고 또 네덜란드에서 이제 종교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숨겨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책을 쓰면서 아마도 이제 포르주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 종교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대요. 이교와 기독교, 미신과 진정한 종교의 차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칼빈이 이때 이미 바른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중요한 일이 생겨요. 33년 11월 1일 칼빈 24살 때 이 11월 1일이 이날이 이제 카톨릭 교회력으로 만성절이거든요. 만성절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 세인츠 데이. 그래서 루터가 그 95개조 조항 붙인 게 10월 31일인데 이게 일부러 만성절을 앞두고서 눈에 띄려고 그때 붙인 거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카톨릭 교회의 되게 이 중요한 이날에 그 니콜라스 코비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 학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프로테스탄트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을 했던 거죠. 이 연설을 듣고서 당시 왕이 프랑스 1세였는데 이제 빡쳐가지고 의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파리여. 우리 왕국의 수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짐이 매우 심히 불쾌합니다. 우리 왕국의 최고 대학에는 저주받을 루터파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얘기했냐면 이 연설문 작성에 칼빈이 개입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칼빈이 같이 소환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면 왜 칼빈을 잡으려고 했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 개혁주의자 블랙리스트에 이미 이제 칼빈의 이름이 올라간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칼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었으면 왜 도망을 갔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칼빈의 이제 친필 자료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 중에 콥의 연설문과 똑같은 복사본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쓴 게 아니라고 해도 칼빈은 그 연설문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회심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전년도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을 때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연도에 34년 5월 25살에 성직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1살 때부터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서 공부를 한 거예요, 칼빈이. 근데 그 성직록을 포기하겠다고 누아용 성당을 찾아가서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겠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심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완전 여기랑 단절을 하겠다. 나는 부교 카톨릭과 선을 이제 긋겠다. 선을 긋겠다. 그런데 이제 더 빠르게 보는 사람, 이거 회심이 왜 중요하냐면 카톨릭에서는 칼빈의 회심을 좀 늦추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자세히 보면은 카톨릭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늦추거든요. 칼빈의 회심을.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더 빠르게 보려고 하죠. 언제까지 보냐면 20살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아까 오를레앙 대학에서 그 루터 지지하는 볼마르 교수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때가 회심했을 아니겠느냐. 거다. 왜냐면은 이제 볼마르 교수가 1년 만에 부르제에 있는 학교로 옮기는데 칼빈이 그 교수를 따라서 그냥 전학을 가요. 부르제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칼빈의 인생 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인데요. 이것을 쓸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칼빈이 이제 성직록을 포기하고 이제 계속 이제 니콜라스 콥 사건 이후로 이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래서 스위스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534년 10월에 그 칼빈이 프랑스에 없었을 때 파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벽보 사건이라는 게 생겨요. 플랜카드 사건.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요구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와 이제 성례 교황 막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 벽보를 사방팔방에다가 미친 듯이 붙이고 다닌 거예요. 게릴라 작전을 써서. 그래서 그 벽보 내용이 되게 과격한데 이게 국왕 침실 문 앞에까지 붙었대요. 장난 아니죠. 대단한데? 대단한 움직임이었던 거죠. 되게 과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이단자들아, 그대들은 마땅히 장작으로 화형을 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장작에 불을 질러 우리를 태울 것이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를 태우라. 뭐 이런. 저 정도면 거의 자기들 불태워 나 죽여달라는 잡아봐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니콜라스 콥도 놓쳤잖아요. 칼빈도 지금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진짜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대대로 개혁주의자들을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을 하는데 이때 누가 죽냐면 칼빈의 하숙집 주인 포르주가 화형을 당해요. 그 완전 공개 처형으로 화형을 당하고요. 이 탄압 소식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늦게 개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미 이제 개혁주의자의 도시가 된 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런 잔인한 종교 정책을 이제 비난하고 이러니까 프랑스 교회가 이걸 은폐하려고 거짓된 내용의 소책자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켜요. 그러니까 처형당한 사람들은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제세례파 사람들이다. 이 제세례파는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 선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뿐 아니라 정치 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죽였다. 이제 이렇게 찌라시를 유포를 시키고 칼빈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동지들이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그노 그 대참사 그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단어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개혁자들의 죽음이 이제 왜곡되고 이단으로 매도되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벽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그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잡혀서 죽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제 왕이랑 그 사람들은 이게 그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개혁주의자들도 싫어하는 제세례파라고 이제 몰아서 네네.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그걸 보고서 어쨌든 젊은 칼빈이 빡쳐가지고서 맞아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다라는 거군요. 네. 이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가 우리 나이로 26살. 이때 나이로 25살이고요. 천재야. 나 26살 군대 제대했는데. 거의 뭐 6개월 정도 만에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그리고 이제 출판은 칼빈 26살 때 36년에 출판이 됐어요. 이거 혹시 다 읽어본 분이 계세요? 기독교 강요? 아니 못 봤어요. 보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나도. 재미없어. 너무 강요하더라고 기독교를. 저 한 번은 다 읽어봤어요. 한 번? 근데 아 그냥 진짜? 그냥 어거지로 읽은 거지. 다르게 보인다. 네. 지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볼라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엎었는데. 아니 재미는 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야. 그치.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좀 요즘 시대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성이 많은 내용 같아가지고 좀 약간 그런 거. 성경을 보듯이 봐야 되는 것 같아. 네. 당시의 문화와 근데 그게 이런 저도 것들을 반영해서 몇 달 만에 읽은 게 아니라 그게 챕터가 엄청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맘 편하게 하루에 한 챕터 묵상하듯이 하자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인가 만에 읽었던. 네. 1년이어도 되게 제가 한 해를 재작년인가 한 해를 기독교 강요를 읽자 이걸 목표로
새해 목표로 잡았었는데 못 읽었거든요. 성경 일도 가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걸 26세 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되게 이제 그 막 핍박받고 되게 프랑스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 개혁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되게 급하게 쓴 것도 없지 않은 게 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를 프랑스 1세에게 헌정하거든요. 봐라, 뭐 이게 나쁜 놈들이 아니다.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지금 왕에게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헌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는 왕께 이 책을 바치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구상 중인 책이었는데 벽보 사건 터지고서 빨리 이 책을 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3년 뒤에 기독교 강요 증보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분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초판이 6챕터였다면 첫 번째 증보판은 17챕터로 늘어나고요. 후로 계속 추가가 되는데 최종판은 80챕터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80챕터예요. 네.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를 23년 동안 개정 증보판을 계속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의 집요함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강요는 수학의 무조건 정석 같은 거지. 처음에 라틴어로 먼저 내고요. 1-2년 내에 불어판을 또 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치질이 걸리. 근데 그 루터 때도 그랬지만 뭐 그 칼빈도 그렇고 그 사람이 혼자 독자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없었으면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적진 못했겠죠.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 가운데. 그렇기도 네. 하고 루터 때랑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루터 때는 더 긴급하고 약간 위급한 상황. 그리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제네바에서 이미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멧돼지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 루터를 쓰시고 약간 그러니까. 집요한 인간이 필요할 때 칼빈을 쓰시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세를 많이 찍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칼빈이 개혁주의 스타가 돼요. 개혁주의자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신변을 정리했어요. 근데 유명세를 떨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이 스트라스부르가 지금은 프랑스 땅이고 그땐 독일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 이제 전쟁으로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위스 제네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칼빈 왔다고. 기독교 강요 칼빈이 왔다고 소문이 나서 이미 그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군요. 제네바 개혁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파렐이라고 할게요. 예, 기욤 기욤 파렐이 파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저에게 해요. 기욤은 기욤 패트리밖에 없는데. 아, 기욤 패트리 오랜만에 듣네.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말랬지. 죄송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이때 이제 제네바 상황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당시 이제 제네바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네바는 사보이 가문이라는 영향 아래 있었는데 이 사보이 가문이 굉장히 막강한 가톨릭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과 교회 행정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사보이 가문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시민들이 이제 대항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죽고 이랬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1520년대 초반에 제네바 시민들이 이제 루터의 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다시 모이고 이제 먼저 종교개혁에 성공한 도시가 있었거든요. 스위스에 베른, 스위스의 그 수도예요. 이 베른이 이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원조를 해가지고 제네바를 도와서 이 사보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1535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제네바 의회는 이제 2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있었고요. 이 소위원회가 이제 제네바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고 갔는데 좀 중요한 업무들은 같이 이렇게 결정하는 60인 위원회가 있었고 또 이제 더 크게 200인 위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교회로 치면은 25명 소위원회는 뭐 당회, 60인 위원회는 재직회, 200인 위원회는 공동의회. 예, 그랬다고 합니다. 대단한데.
안 맞아주고. 뻔해. 그래서 1536년 5월 21일에 이 200인 의회가 종교개혁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총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만장일치로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걸 같이 외치고 우상을 버리겠다 뭐 이런 거 외치고 다 같이 서약을 하고 종교개혁을 이제 데모하고 이랬던 시민들이 막 교회 그 채색 유리창 막 깨고 우상 스테인드 글라스 우물에다가 갖다 버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칼빈이 여기 제네바를 지나갔던 거예요. 타이밍이 나이스 타이밍이었죠. 근데 칼빈은 이제 제네바의 뜻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격도 이제 루터랑은 다르잖아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공부도 하고 글도 계속 쓰고 싶다 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칼빈을 강권한 이 기욤 파렐이 칼빈을 어떻게 강권을 했냐면 이 내용을 칼빈이 그 시편 주석 서문에다가 썼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파렐은 나를 제네바에 머물도록 강권하였다. 그가 사용한 수단은 상담이나 권면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에 매여있던 파렐은 나를 붙잡아 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는 개인적인 연구에 전력할 것을 결심한 뒤여서 다른 일에는 매이고 싶지 않았다. 간청 정도로는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파렐은 만일 내가 긴급한 시기에 도움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은둔과 평화로운 학문 생활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역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영업은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지금도 있어. 이렇게 사역 권유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 아 근데 그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칼빈이. 논리로는 못 이기는 거야. 논리를 이기는 건 완벽한 무논리.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왠지 심정적으로 공포스럽지. 근데 이거 파렐이 얘기했을 때 칼빈이 그 자리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릎 꿇었다는 얘기 있지 않아요?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말 안 씁니다.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러한 폭언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칼빈식 고백이죠.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안 들어요. 폭언은 폭언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저 새끼 나쁜 새끼인데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얘가 하네. 그러게. 근데 이걸 서문에 쓴 거는 파렐을 좀 먹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근데 있나?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쓴 것 같아요. 그치. 시편에다가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그쵸. 올 때 사실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세계가 뒤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할 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을 타이밍에 뭔가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가올 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래도 이제 그럴 때 좀 귀를 그리고 기울이게 되게 재밌는 되거든요. 게 이게 칼빈 인생의 반복이 돼요.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그럼 가야 되나 이러고 끌려가는. 되게 줏대가 없네. 그런 거 약한 사람인 네. 거야. 맞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래서 이래요. 근데 너 그럼 저주받아 막 이러면 이게 뭐야? 진짜 신기한 게 대학 교수님들 있잖아. 그 지성의 전당에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사기를 되게 잘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무논리 정말로. 약하다. 정말로. 카지노 가서 올인하다가 인생 탕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부만 한 사람들의 폐예요. 경제학 네. 교수님인데 카지노 가서 탕진. 사회생활을 안 했네. 칼빈이. 그러니까 학자잖아요,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기욤 파렐이랑 칼빈이 만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칼빈이 프랑스에서 도망쳐서 이제 스위스에 있을 때 벽포 사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급히 썼잖아요. 그 기독교 강요를 루이 디 띠에라는 친구 집에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칼빈 친구기도 한데 나중에는 이제 천주교로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결국에. 근데 칼빈이 제네바에 왔을 때 파렐한테 칼빈 제네바에 왔다 이렇게 슬쩍 일러준 사람이 이 루이 디 띠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서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는 단 하룻밤만 제네바에 묵고 급히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비열하게 신앙을 버리고 천주교회로 되돌아간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나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알려줬지? 귀엽지 않아요? 되게 칼빈? 인간적인 것 같아. 하나도요. 전혀? 소심한 복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인간이 좀 많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재밌네. 결국에 1536년 9월 1일에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요. 2년 만에 쫓겨납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시거든.
열심히 사역은 했어요. 주로 이제 설교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확산시키는 일들을 했는데. 신방은 안 했네, 내가 보니까. 관계를 안 맺었네. 얘기해드릴게요. 왜 2년 만에 쫓겨났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칼빈의 제네바 개혁 목표는 아시겠지만, 제네바 자체, 이 도시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성시화 아니에요. 명박이. 그래서 칼빈이 뭘 시켰냐면, 제네바 시민들을 10명씩 간원 앞에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만든 신앙 고백서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가지고 거기다 서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인이 왜?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보지 않고 외국인으로 본 거죠. 그리고 칼빈이 이제 교회 권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이 권징권을 가지고 의회랑 줄 수 있다 없다, 어디까지 줄 수 있다 없다 이걸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의회랑 사이가 좀 불편해지고요. 세 번째는 그 사보이 가문을 물리칠 때 베른의 힘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바 안에 베른파랑 파렐파가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른이 도와주고서 약간 간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른식 종교개혁을 약간 강요했어요. 그래서 뭐 목사들은 이걸 입어라, 뭐 6월절은 꼭 지켜라, 뭐 이런 간섭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칼빈이 뭐 그걸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교회의 자유가 걸린 문제다. 제네바 교회의 자유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기랑 틀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을 반대했는데 이제 칼빈이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신앙 고백 시킨다. 그리고 칼빈이 이제 그 성찬을 권징의 수단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신앙 고백서 서명을 안 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성만찬을 베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화를 해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장 필립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칼빈과 파렐의 설교권을 박탈시키고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둘 다 쫓겨나요. 근데 칼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쫓겨난 게. 시편 주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시편 주석 이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내. 주석은 안 쓰고 자기 하소연하고 있네. 명성일기 아니에요?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내 직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공적인 책무의 부담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즐길 예정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루터는 사람들 데리고 으쌰으쌰 선동하고 막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칼빈은 그냥 혼자 이렇게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게 편한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생긴 거 봐, 삐쩍 말라가지고 예민하고 옆에 사람이 나 건드는 거 싫어한다고 아까도 뭐 그러잖아요. 쫓겨니까 훨씬 좋았겠죠.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해서 바젤로 갑니다. 그리고 파렐은 뭐 스위스의 뭐 누샤텔로 가가지고 목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은신하면서 이제 학문 연구를 여기서 계속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로 초청을 합니다. 마틴 부처는 독일 사람이고요. 스트라스부르의 이제 개혁자인데 일단 칼빈이 불러서 가요.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프랑스 종교 난민들이 막 우글우글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난민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청빙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리고 다시 바젤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때 마틴 부처가 마치 파렐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을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나같이 반항하는 종을 다루는 방법을 아신다.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결정을 번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세상에서 칼빈 설득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옥장방 한 100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틴 부처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독신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성직자의 도덕적 그 부패의 원인이 독신주의 때문이다. 실제로 좀 그렇기도 했잖아요. 다 뒤로는 이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야말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522년에 독일 성직자 가운데서 최초로 결혼을 한 사람이 마틴 부처입니다. 루터보다 좀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수녀랑 결혼했잖아요. 마틴 부처도 이제 수녀랑 결혼을 했고요. 1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 전도사였어요. 동료들한테 결혼해라. 결혼 너무 좋다. 사랑꾼이네. 그리고 이제 칼빈을 중매 서준 것도 이 마틴 부처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게 중도적인 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와 천주교회의 화해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루터한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 내 제자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약간 자기랑 조금만 안 맞아도 약간 선을 긋는 걸 되게 잘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처가
누구까지도 이제 포용을 했냐면 제세례파를 포용을 하고 갑니다. 제세례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제세례파가 이제 칼빈하고도 조금 질긴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부에서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도 제세례파였고 칼빈이 결혼한 여자도 제세례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제세례파에 대해서 짚고 갈게요. 제세례파도 개혁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입장이 근데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아시겠죠? 유아 세례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세례만이 유일한 세례다 해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를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한 이제 개혁 노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 되게 급진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내가 니들 노예냐 이래가지고 뭐 루터 같은 경우에도 농민 봉기 일어난 게 이런 맥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노예 제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노예 해방 이런 게 훨씬 더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파였던 거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를 문자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인정하지 않고 목사가 있어도 거의 뭐 교회 도우미 정도로 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과격했지만 평화주의자를 표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그래서 병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의 모든 간섭을 부정해요. 그래서 결혼도 원래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국가에 이제 뭐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거부해요. 그냥 개인과 개인이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왼쪽 날개라고 불립니다. 좌파 종교개혁인 거죠. 그렇죠. 되게 극단적인. 맞아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제세례파를 싫어한 건가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도 깠으니까 제세례파가. 제세례파가 야 니네는 너무 세상이랑 맞아요. 타협하면서 맞아요. 개혁하고 있어. 그거는 아니야, 그렇죠. 너무 제세례파가 좀 더 극단적이니까. 그 루터한테 살찐 돼지라고 얘기했던 윈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제세례파였어요. 그 농민 봉기 막 일으키고 했는데 이때 되게 과격하게 갔대요. 그래서 막 귀족들을 농민들이 죽이고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루터가 정부의 진압하라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말고 폭도들을 미친 개처럼 사륙하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리고 이 제세례파는 지난 시간에 김사부가 얘기했듯이 가톨릭에서도 이단이었고 이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도 이단이었습니다. 이 제세례파 박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단자들을 화형을 시키잖아요. 이거 왜 화형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그 이단자들의 머리카락이나 소지품 이런 게 남으면 이걸 가지고 악마 숭배에 이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싹 흔적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태워버리는 거야. 근데 가톨릭에서 제세례파는 어떻게 죽이냐면 물에다가 담궈서 죽어요. 왜냐면 얘네가 자꾸 세례 가지고 지랄하니까 물이 그렇게 좋아? 많이 마셔 이렇게. 그래 실컷 세례하게 해주마. 다리에다가 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강에다가 진짜 담궈버리고. 담궈버리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 마틴 부처가 제세례파를 안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들은 다른 이제 지역에서는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되게 평화로울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안고 갔냐면 마틴 부처가 교회 3대 표지가 왜 말씀 성례 권징이잖아요. 이 권징 사상을 제세례파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대요. 이제 칼빈이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요.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부처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영향을 받거든요. 이 부처의 중도적인 것들도 칼빈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처가 죽었을 때 칼빈이 내가 오늘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되게 마음을 의지를 많이 했나 보네요. 맞아요. 18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나도 계속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십자가를 졌습니다. 석가모니. 칼빈 같은 개그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처의 협박에 못 이겨서 여기에 왔는데 근데 나중에 말하기를 여기에서 3년이 내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 이제 그 프랑스 난민교회를 목회를 했잖아요.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일단 동포라서 좋았겠죠. 제네바에서는 거의 뭐 굴러들어온 돌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포들이랑 으쌰으쌰 이제 교회를 했고 이 교회를 외부에서 방문했던 사람들은 여기를 노래하는 공동체라고 불렀대요. 막 찬송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뭐 기도문을 막 찬송으로 바꿔서 부르고 그 칼빈이 시편 찬송을 되게 선호했잖아요. 칼빈이 직접 작곡한 시편 찬송이 18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찬송가 책을 편집해가지고 출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칼빈이 목회만 행복했던 게 아니라 여기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첫 번째 개정판을 여기서 썼고요. 로마서 주석도 여기서 썼고요. 그러니까 되게 칼빈 스타일에 맞는 사역을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40년에 부처가 중매를 서가지고 이델레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여자가 네덜란드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제세례파였고요. 물론 이제 개종을 했어요. 부처 밑에서. 두 자녀가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41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혼생활 1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럼 과부랑 결혼했다는 얘기네요. 과부랑 결혼했어요. 애가 둘이 있는. 요. 여기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제 이후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제네바 2년 있다가 스트라스부르 왔다가 이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되거든요. 이걸 2부에서 할 건데 이제 제네바에서 결혼 생활이 조금 고달팠어요. 약간 슬펐어요. 되게 여기 짠한데 일단 1542년에 둘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비레라는 이제 개혁자한테 쓴 편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최선을 아신다.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딸이 생겼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죽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미숙아를 출산했는데 결국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2차로 제네바를 갔을 때도 역시 환대를 받고 막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한테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비방을 하고 아내가 제세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 결혼 제도를 부인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들레트의 첫 결혼이 그 제세례파식 결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은 사생아다. 그러니까 이들레트는 창녀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칼빈도 몸이 약했지만 아내가 애 셋을 막 그렇게 더 낳고 이러면서 몸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1549년에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서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 아내가 죽었을 때 나이가 41세예요. 그리고 칼빈이 56세에 이제 죽는데 죽을 때까지 15년을 이제 독신으로 삽니다. 칼빈은 자기랑 결혼한 여자는 불행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겠다 하면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아내를 사랑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 이제 동료들한테 편지를 쓴 거를 보면은 이렇게 써요. 내 생애 최고의 동반자가 떠나서 나는 무척 슬프다네. 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녀는 배척과 가난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이렇게 아내를 그리워하고요. 이들레트가 죽은 다음 해에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을 쓰는데 이 책을 베네딕트 텍스터라는 사람한테 헌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돌봐줬던 의사였습니다. 짠하지 않아요? 아 진짜 짠하네. 짠하네요. 네네. 네, 여기까지 1부 이제 칼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